자, 이번 주도 우리가 이걸로 하고요. 햄릿을 그래도 영어과 졸업하고 햄릿, 셰익스피어 하나 정도는 우리가 읽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중간에 껴놓는데 이걸 또 다 하고 하려니까 마음이 바쁘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도 끝났으니까 다음 주는 이번 주는 좀 그렇고 10월 24일쯤 한번 볼까? 10월 24일쯤에 우리 한번 그래도 얼굴을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10월 24일 날 한번 만나는 걸로 인천에서 그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는 걸로 하고 일단 그렇게 알고 우리가 이번 주는 그냥 이거 비대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일 날 만나서 조금 수업하고 점심도 먹고 가고서 얘기도 좀 하다 24일 날 헤어지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하겠습니다. 자, 이 햄릿인데 햄릿을 읽어보면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뭐 소설한 거는 이렇게 읽으면 한 학기 다 가는 거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햄릿은 짧으니까 드라마니까 한번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느냐 하면 그 쓸데없는 친구들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친구를 가려서 사귀어라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자, 그 내용을 좀 더 계속해서 보는 거죠. 싸움은 가급적 피하되 일단 싸우게 되면 상대가 너를 겁나도록 확실하게 혼내줘라. 모든 사람의 말을 경청하되 말은 적게 하고 말 적게 해야 되겠죠. 여러 사람의 의견은 청취하지만 성급히 판단하지 마라. 지금 뭐 들어도 다 맞는 말이죠. 지갑이 허락하는 난 비싸고 좋은 옷을 사입 때 너무 요란하거나 야하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의복은 그 사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뭐 유세하는 말하고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돈은 꾸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마라.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 그리고 돈을 빌렸으면 전략할 줄 모른다. 아니 뭐 지금도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이 바뀐 것 같지만 인간 세상살이에 사는 모습은 크게 안 변했어요. 물론 핸드폰 같은 거나 과학기술 문명은 바뀌었지만 사람이 사는 마음의 상태는 똑같아. 2000년 전에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 뭐예요? 예수 공자 맹자가 나타나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공자의 논어 읽잖아요. 그죠? 뭐 성경 말씀 지금 들어도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자, 그렇다. 무엇보다도 너 자신에게 충실해라. 그러면 밤이 낮을 따르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충실할 것이다. 뭐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온다. 뭐 400여 년 전 영국의 아버지가 외국으로 떠나는 아들에게 한 충고지만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좋은 충고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뭐 이게 옛날 얘기지만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읽는 이유예요. 자, 뭐 이거는 1막 3장 보면 3장 후반부에 프랑스로 떠나는 오빠 레어티즈가 여동생 오피리어에게 하는 충고하는 대목이 나오죠. 이어서 아버지 폴로니우스가 딸 오피리어에게 하는 충고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 자, 오빠가 여동생에게 하는 충고, 또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충고도 한번 보죠. 레어티즈가 프랑스로 떠나기 앞서 여동생 오피리어에게 햄릿과의 사랑은 신분 차이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으니 몸가짐을 정숙하게 하여 순결을 잃지 말라고 충고하죠. 아버지 폴로니우스는 오피리어에게 햄릿과의 관계를 추궁하고 햄릿의 달콤한 사랑의 맹세는 이성을 유혹하는 뚜쟁이에 불과하다며 햄릿과의 만남을 금지한다. 어떻게 보면 뭐 사랑하는 딸에게 하는 아버지 얘기일 수 있죠. 상대방은 왕자이고 너는 아닌데 힘을 가진 갑질하는
갑일 수 있는 왕자가 마음 돌리면 너만 뭐 애처롭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햄릿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실성한 놈처럼 보이니 만나지 마라 이 얘기죠. 오피리아는 햄릿과의 절규를 요구하는 오빠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얘기해. 보면 아직도 가부장적인 그 사회임을 아직은 아니고 뭐 그때도 뭐 왕성한 가부장적 사회이고 여성은 남성의 어떤 지배를 받는 이런 관계임을 그 시대의 대화에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겠다고 얘기해야죠. 오빠가 여동생에게 주는 충고죠. 햄릿이 부르는 사랑의 노래를 너무 솔깃하게 듣고 그의 졸라대는 간청에 못 이겨 너희 순결한 보물상자를 열어둔다면 너희 명예에 어떤 상처를 입을지 생각해 보거라. 오피리아의 오빠는 햄릿 왕자와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햄릿은 왕자 신분이어서 너와는 결혼할 수 없다는 거다. 너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 다 순간적 욕정 때문에 그러는 거다. 졸라대는 간청 unmastered importunity는 성관계를 의미한다고도 말 수 있어요. 여기서 보물상자 chaste treasure는 열어둔 것은 보물상자를 열어둔다는 것은 정조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너의 명예에 얼마나 상처를 입을지 생각해보라. 전형적인 오빠의 충고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오빠는 남자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막 이쁜 여자를 보면 뭐 별 마음속에 있는 말 없는 말 그냥 이렇게 그런 남자의 모습을 자기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햄릿 속지 마라. 그래 조심해라 오피리아. 조심하라 내 누이야. 위험한 정욕의 화살이 닿지 않도록 네 몸을 안전하게 애정의 후방에 둬라. 참 이런 표현들 보면 자 위험한 정욕의 화살은 누가 쏘는 화살일까요? 햄릿이 쏘는 화살이죠. 그러니 keep you in the rear 뒤에 of your affection 네 마음의 뒤에 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마음을 네 감정의 뒤에 숨겨라. 오빠의 충고는 계속되는 거죠. 그다음도 멋있어요. 벌레는 봄철 어린 꽃들이 봉오리가 피기도 전에 너무 자주 파고 들어가 그들을 갉아먹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벌레는 봄철 어린 꽃들이 봉오리가 피기도 전에 너무 자주 파고 들어가 그들을 갉아먹는다. 청춘을 인생의 봄에 비유하는 거죠. 청년기에는 인생의 봄이에요. 캔커 벌레가 꽃봉오리에 파고 들어가서 갉아먹는다. 어린 꽃봉오리가 벌레에 취약하듯이 사랑의 열병도 어린 청춘에는 더 취약하다. 사랑의 우리 로미오와 줄리엣도 얘들이 몇 살 때 얘기해요? 16살 때 얘기해요. 그죠? 우리 춘향전도 춘향이가 몇 살에 16살짜리 애들 아니에요? 지금 중학교 중3 고1 뭐 이 아이들의 사랑 얘기예요. 춘향전도 그렇고 로미오와도 줄리엣도 그렇고 지금은 30 중반에 가도 시집장가를 안 가려고 하니 그렇죠. 그 다음 아침 이슬 먹으면 청춘한 청춘 시기에는 사랑의 도끼에 취약한 법이다. 이것도 멋있어요. 아침 이슬 먹으면 청춘한 청춘 시기에는 사랑의 도끼에 취약한 법이다. 그러니 주의해라. 최고의 안전은 조심하는 법이다. 청춘이란 누가 곁에 없어도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법이다. 이거 멋있어서 내가 빨간 줄로 해놨어. 청춘이란 누가 곁에 없어도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법이다. 이 아주 괜찮은 표현이었습니다. 오빠 레어티지의 오피리아에 대한 충고는 이렇게 위의 말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햄릿의 사랑을 집요하게 졸라대는 어떤 사랑의 도끼로도 볼 수 있고 정욕의 화살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오피리아의 몸은 그것을 방어해야 하는 순결한 보배이자 버튼 새싹과도 같은 것이다. 남성적 욕망에 대항해서 감추고 또 방어해야 되는 여성의 순결로 이해될 수 있어요. 즉 오피리아의 몸은 남성적 욕망의 공격의 문을 단단히 걸어잠가야 하는 순결한 보배와도 같고 보물상자와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오피리아의 몸은 남성적 욕망의 공격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 하는 순결한 보배와도 같고 보물상자와도 같은 것이죠. 이 상자를 열어두면 안 된다. 그럼 정조를 잃는 것이다. 이것이 레어티즈의 충고의 결론이죠. 순결을 잃지 말라는 이야기로 요약될 수 있어요. 오빠 이런 충고에 오피리아는 이렇게 말을 하죠. 제 가슴 속에 넣고 자물쇠로 잠갔으니 열쇠는 오빠가 갖고 가세요. 좀 뭐 유행가 가사 같은데. 나는 마음 단단히 먹고 오빠가 열쇠 갖고 가라. 나는 마음 안 연다 이 얘기죠.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사랑 문제에 오히려 오빠의 간섭을 인정하는 여성의 성적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요새 본다면 그런 거지. 그 시대에는 뭐 그런 건 아니었고 지금 바로 본다면 오피리아에게는 성적 주체성이 없어 보인다. 오빠의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적인 여성이죠. 오빠의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적인 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버지 폴로니우스가 딸 오피리아에게 주는 충고를 또 한번 보죠.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충고. 햄릿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딸에게 아버지가 하는 충고예요. 그게 바로 우둔한 도예새를 잡는 덫이란다. 지금 그게 뭐예요? 지금 햄릿이 사랑한다고 막 쫑알대는 거, 뭐 그런 거 있었다면 우둔한 도예새를 잡는 덫이란다. 남자란 피가 끓어오를 땐 함부로 맹세를 늘어놓는 법이란다. 이것도 멋있는 표현이죠. 되게 남자들이 그러고서 자기의 어떤 뭐 결혼하거나 목적을 이루면 갑자기 돌변하는 사람처럼 바뀌는 거. 바로 그 얘기죠. 남자는 피가 끓어올 때는 함부로 맹세를 늘어놓는 법이란다. 여기서 우둔한 도예새는 우드컥스를 얘기하는데 바로 오피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죠. 햄릿이 너 같은 도예새를 잡는 거란다. 이런 의미예요. 자, 원문 뭐 이거 볼 거 없고 아버지는 딸 보고 바보야 이걸 모르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의 충고는 계속 이어져요. 딸아, 이런 사랑의 불꽃은 튕기는 순간에 열과 빛이 동시에 사라지고, 이것도 위로 올라가면 더 좋겠어. 동시에, 딸아, 이런 사랑의 불꽃은 튕기는 순간에 열과 빛이 동시에 사라지고 순간적인 빛은 이때 열은 없다.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지 마라. 참 이것도 멋있어요. 딸아, 이런 사랑의 불꽃은 튕기는 순간에 다 열과 빛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빛은 이때 열은 없어서 너무 순간이라.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지 마라. 사랑의 불꽃은 튕기는 순간, 이 말은 햄릿이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이 되겠죠. 사랑의 불꽃이 튕기는 순간은 햄릿이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즉 남자의 일시적인 사랑을 진실한 사랑으로 착각하지 마라. 뭐 나라에도 딸이 있다면 그런 얘기 해줄 수 있겠죠. 아버지 폴로니우스는 결론적으로 한마디 더 해요. 딸에게 진정으로 하는 말일 수 있어요. 햄릿의 맹세는 믿지 마라. 남자란 말로만 화려하고 거룩한 척 짓거리되지만 결국 여자에게 음란한 짓을 권하는 뚜쟁이들이란 말이다. 오피리아에 대한 오빠와 아빠의 공통점은 오피리아의 섹슈얼리티, 성을 억제하고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어떻게 보면 뭐
딸과 여동생을 아끼려고 하는 진정한 말이지만 그 말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햄릿에 나오는 남성 인물들은 여성의 속을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오피리어 햄릿과 사랑이 오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오피리어에게 레어티즈와 아버지가 클로디어스가 지금 폴로니우스가 지금 충고를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다음 막이 바뀌어서 1막 4, 5장을 한번 또 보죠. 자, 1막 4, 5장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유령을 만나게 되는 거, 또 햄릿이 유령의 아버지의 유령을 만나 비밀을 알게 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또 두 번째는 아버지의 유령이 햄릿에게 요구하는 이율배발적인 복수 명령이 나오죠. 엄마를 해치지 말고 복수하라. 근데 이게 불가능하지, 그죠? 세 번째, 햄릿에 나타난 전 근대적인 권력 행사 방식인 상대방에 대한 염탄 전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챕터에서 1막 4, 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명한 햄릿의 대사죠. To be or not to be, this question 하는 이런 문제가 이 1막 4, 5장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한번 한 10분, 15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버지 홀령이 독사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라 현재 왕인 클로디우스에게 의해서 암살당했음을 알려주고 현재 왕의 흉악함에 복수해 줄 것을 이 유령이 요구하죠. 이 홀령의 복수하라는 명령과 요구가 다소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죠. 나중에 그 홀령이 너희 어머니는 다치게 하지 마라. 그런데 사실은 이 엄마가 이 클로디우스의 지금 이제 부인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머니를 안 해치고 아버지를 복수한다는 게 참 어렵죠. 이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자, 넘어가면 햄릿은 유령을 만나기 위해 호레이쇼와 함께 한밤중에 성벽에서 보초를 쓰죠. 마침내 아버지의 복종을 한 유령이 나타나고 유령에게 나타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지만 유령은 말없이 햄릿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합니다. 햄릿을 걱정하는 호레이쇼와 마셀로스가 유령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말리지만 햄릿은 단호하게 칼을 빼들며 비키라고 명령하고 유령을 따라갑니다. 유령은 햄릿에게 자신이 아버지의 홀령임을 밝히고 자신은 정원에 낮잠을 자다 독사에게 물려 죽은 것을 알려줬지만 사실은 동생 클로디어스가 자신이 귀에 독약을 부어 암살했음을 알려주죠. 유령은 햄릿에게 이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 복수할 것을 명령하고 햄릿은 복수를 또 결심하게 되는 게 1막 4, 5장이죠. 죽은 아버지의 홀령을 1막 4장에서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유령이 햄릿과 독대를 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감춰졌던 덴마크 왕실의 비밀이 풀어지는 대목이죠. 자, 유령이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만나서 내가 정원에서 잠들었을 때 독사가 나를 물었다고 알려졌다. 그래서 덴마크의 모든 귀는 덴마크 사람들의 모든 귀라는 거죠. 덴마크의 모든 귀는 나의 죽음에 대한 꾸며진 보고에 의해서 크게 속았다. 그러니까 덴마크의 모든 사람들은 나의 죽음에 대한 꾸며진 보고서에 의해서, 꾸며진 말에 의해서 모두 크게 다 속았다. 그러나 알아라, 고귀한 내 젊은 아들아, 너희 아버지를 물었던 그 독사가
지금 왕관을 쓰고 있다. 지금 왕이 주겠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내가 마음 놓고 자는 틈에 너희 숙부가 독약병을 들고 살금살금 다가와서 내 살을 뭉그러지는 그 흉악한 해변운이 살을 뭉그러뜨리는 그 흉악한 해변운이 독약을 내 귀에 부었다. 자, 여기서 귀에다 독약을 부었다고 하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이죠. 독약을 부어 자신을 암살했다는 것은 선왕을 죽게 만들었다는 그 독 자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현재는 덴마크 사람들이 귀를 오염시킨 거짓말, 즉 허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뭔가 거짓말로 이렇게 죽었는데 거짓말로 지금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죠. 달리 죽었다. 이렇게 클로디어스가 덴마크 사람들에게도 허위 독을 붓고 있다고 유령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죽었으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죽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독약을 부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유령은 범죄에 대한 비밀을 털어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령이 난 자다가 동생 손에 의해 생명과 왕관과 왕비까지 한꺼번에 다 빼앗기고 한창 죄업을 쌓은 중에 죽었으니 성체받고 기름 바르는 고해상소에도 없이 죄를 청산하지도 못한 채, 여기선 죄가 아니라 못한 채 온갖 결함을 내 머리에 인 채로 심판대에 보내졌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건데, 죽고 나면 고해성사를 하고 하나님의 이제 죄를 사하고 그리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죄를 청산도 하지 못한 채 온갖 결함을 내 머리에 인 채로 심판대에 보내졌으니 지금 천국도 못 가고 저 지옥에 갈 것 같다. 아 무섭도다. 아 무섭도다. 정말 무섭도다. 유령이 이렇게 내가 지금 고해 성사를 하고 내가 이 세상에 잘못했음을 알고 그리고 천당을 가야 다 이런 죄를 갚고 청산하고 천당에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도 없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 회개하고 이렇게 죽어야 천당에 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 기회마저 없었다는 거예요. 동생은 생명과 왕과 왕비까지 다 빼앗았으니 삼중의 범죄를 저지른 셈이죠. 생명도 빼앗고 왕도 빼앗고 왕비까지 빼앗았으니 삼중 범죄를 저지른 셈이죠. 고해 성사도 없이 심판대, 즉 연옥에 보내졌다는 이야기죠. 종교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엘리자베스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을 발언이죠. 클로디어스가 형을 육체적으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이는 심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어요. 회개할 시간도 없이 죽어서 지금 연옥에서 그 죄를 씻는 중이라고 유령은 말하고 있죠. 유령은 아들에게 복수해 줄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유령의 말은 이렇습니다. 유령, 네가 진정 아비를 사랑한 적이 있다면 이 흉악하고 무도한 살인의 원수를 갚아다오. 네게 천륜의정이 남아있다면 절대 참지 마라. 리멤버미, 나를 잘 기억해라. 죽은 아버지가 홀령으로 나타나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동생에 의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으니 아들아,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다오. 이렇게 죽은 아버지의 유령을, 이렇게 죽은 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나서 말한다면 새벽에 밤 안개 낀 이런 성로에서 젊은 햄릿은 충격을 받겠죠. 햄릿은 아버지의 유령의 말을 듣고 복수를 다짐하죠. 아, 복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햄릿, 그래, 나의 기억의 목록으로부터 젊음과 관찰력으로 옮겨 적은 좋아했던 하찮은 기록들, 책으로부터 봤던 모든 것, 모든 행태,
과거에 느꼈던 모든 인상 모두 말끔히 다 지워버리라. 나 오직 복수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오직 그대의 명령만을 간직하리라. 내 지금부터 내 머릿속에 있던 과거의 모든 흔적 싹 다 이레이즈 삭제하고 나 오직 네 유령말만 믿고 아버지 복수만 하겠다. 즉 복수하라는 명령만 간직하겠다는 거죠. 이 말은 기존의 햄릿의 체면을 모두 버리고 햄릿의 윤리체계를 모두 다 버리고 복수라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젊은 햄릿 왕자가 이런 복수를 다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런 복수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잘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유령의 복수 명령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옥시머론적인, 즉 모순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유령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유령, 하지만 내가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하더라도 너의 마음을 더럽히거나 내 어미에 대해 해를 끼치지 마라. 너 복수한다 하더라도 어떤 복수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더럽히거나 내 어머니 엄마에 대해서는 해 끼치지 마라. 내 어미는 하늘의 심판대에 맡기고 마음속 가시에 찔려 아픔을 겪도록 해라. 어떻게 보면 더 독한 유령일 수도 있어요. 이 복수 명령은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이죠. 어머니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어머니는 왕의 부인이죠. 어머니 남편에게 해를 끼치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어머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는가. 이것은 모순된 거죠. 아들이 복수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한편으로는 임무수행을 꺼릴 수 있는 그런 심리적 기제 사이에서 갈등하게 만들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햄릿은 복수를 자꾸 지연시키는 딜레이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유령 자체도 스스로의 모순을 범하고 있어요. 유령의 모순적인 복수 명령은 이 극이 진행되면서 햄릿이 보여주는 심리적 갈등, 우유부단한 것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죠. 유령의 자기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햄릿에 비교될 수 있다.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명령을 했기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워 햄릿에게 비극을 야기시켰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을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인간의 보편적인 비극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사람은 이성과 감정 사이를 넘나들면서 자기 모순적인 생각, 자기 모순적인 행동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이 명령하는 것과 같이 내 이성이 판단하는 것 사이에서 때때로 우리는 방황하고 모순에 빠질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약점이자 비극이 아닌가 싶다. 그 다음은 내가 이런 햄릿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언제 썼는지 한번 볼까요? 2014년에 썼네. 오래됐네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기에 예전에 썼던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령의 역할에 대해 좀 정리해보죠. 엘리자베스 시대의 관객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유령은 두 가지 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개신교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령은 지옥에서 온 악마죠. 개신교도들은 유령의 존재를 믿지 않아서 악마니까. 그러나 가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유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띠고서 연옥에서 온 구원받은 홀령이죠. 이 홀령이 햄릿에게 복수하라는 임무를 부여했어요. 이런 관점은 윌슨의 입장, 이거 사람이니까 이거 대문자로 해야 되겠죠. 그죠? 어디 갔어?
윌슨의 입장이죠. 호레이쇼는 개신교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햄릿은 가톨릭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호레이쇼는 유령이 손짓했을 때 햄릿에게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호레이쇼와 햄릿의 입장은 개신교와 카톨릭 입장을 대변해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유령과 관련해서 1560년부터 1610년 사이에서 쓰여졌던 극작품들 가시는데 26개 극작품에 51명의 유령이 등장한다고 그러죠. 이 51명의 유령 중에서 36명의 유령이 복수극에 등장을 해요. 햄릿도 그 당시에 대표적인 복수극이죠. 유령도 햄릿의 복수에 깊이 관여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때는 유령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유행했는데 이때의 왕 누구죠? 제임스 6세 어디죠? 저 위쪽 나라 그 영국인데 윗부분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제임스 1세가 되는 거죠. 그 왕이 결국은 영국을 통일했던 왕도 이 유령에 관한 책도 썼다고 그러죠. 왕이 유령에 대한 책을 쓸 만큼 그 시대에는 보편적인 그 유령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클로디어스의 은밀한 죄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의 신비감을 조성하기도 하는 극중 인물이죠. 유령이 등장할 때부터 덴마크 궁정에 새로운 정치 질서가 세워지고 있어요. 아버지 선왕이 갑자기 사고로 죽고 그 뒤를 왕자인 자기가 이어야 하는데 숙부가 왕에 오르고 어머니와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존의 질서에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햄릿이 여기에 순응하고 햄릿이 여기에 순응하고 대적하기보다는 순응하고 또 여기에 대적하기보다는 의심을 갖고 약간의 의욕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의욕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죠. 유령이 암살당했다고 했을 때 햄릿이 하는 말이죠. 햄릿이 무슨 말을 했나 한번 이 말은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